비단 치마를 팔아 쌀 한 줌을 샀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밤 남편의 책상 위에 놓인 등잔불이 유난히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당신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혹시 그 꿈이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 한 남자의 등 뒤에서 평생을 숨죽여 울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칼에 찔린 상처보다 더 아픈 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500년 전 그 차가운 겨울밤으로 가봅시다. 코 속으로 훅 끼쳐오는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귀퀴한 곰팡이 냄새, 눅눅한 종이 냄새, 그리고 며칠을 씻지 못한 사내의 땀 냄새가 섞인 그 비좁은 단칸방의 공기 말입니다. 창호지 문틈새로 황소 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방 한 구석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내의 뒷모습이 보이나요? 어깨는 앙상하게 굽었고 갓끈은 땀과 때에 절어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책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은 먹물로 까맣게 물들어 마치 썩어 들어가는 나뭇가지 같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신동이라 불렸던 사람, 우리 가문의 희망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저의 가장 큰 절망이 되어버린 사람이지요. 저는 문 밖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에는 식은 숭늉 한 그릇이 들려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요? 저 문을 열면 또다시 그 지독한 침묵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번엔 될 거다. 이번엔 반드시. 라는 그 공허한 주문 소리를 또 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그가 소리라도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울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책장만 넘깁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마치 제 수명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집 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김진서 댁 아들은 하늘이 내린 천재야. 5살 때 천자문을 떼고 10살에 사서삼경을 줄줄 읊었다지 않나? 친정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설렜습니다.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을 가진 남편을 보며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부인,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 곧 과거에 급제하여 호강시켜 드리리다. 한양에 기와집을 짓고 비단 옷을 입혀드리겠소.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하고 믿음직스럽던지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족쇄가 되어 우리 두 사람의 발목을 평생 옥죄게 될 줄은 말입니다. 첫 번째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날 저는 밤을 새워 남편의 보찜을 쌌습니다. 정성스레 지은 무명옷과 귀한 곶감, 그리고 비상금으로 챙겨둔 엽전 꾸러미를 넣어주었지요. 동굿바까지 배웅을 나가며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양길을 떠났습니다.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미 정경 부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저 댁은 폈네 폈어. 그 말들이 달콤한 음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돌아온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운이 없었소. 시험관 놈들이 내 글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한 게지.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고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다음 식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었고 남편은 아직 젊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시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낙방 소식은 변함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없었다고 말하던 남편도 점차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 무너질 줄 아느냐? 그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책을 읽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그 소리에는 더 이상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 투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지요.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논과 밭은 한마디기씩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책값과 붓값 그리고 한양으로 가는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급제만 하면 다시 사들일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남편도 나중에는 땅 문서를 내놓으라는 제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삭바느질을 시작하셨고 저는 친정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쌀 한 가마니만. 그 말을 꺼낼 때마다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친정 오라버니들의 따가운 눈총, 올케한 이의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 모든 모멸감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남편이 언젠가 과거에 급제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그 믿음조차 희미해졌습니다. 남편의 나이 35. 이제 마을에서 그를 신동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궁생원, 책벌레라는 비웃음 섞인 별명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낯설어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아버지. 가끔 밖으로 나오면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버지.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칭얼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남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책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등잔불에 번들거렸습니다. 그만두라니 무엇을 말이오? 과거 말입니다. 벌써 10년입니다. 논밭은 다 팔았고 빚은 산더미입니다. 아이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서당 훈장 자리라도 알아보시는 게 닥치쇼. 남편의 고함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벼루를 집어던질 듯이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누구요? 나는 양반이요. 내 몸에는 선비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나보고 시골 구석에서 코 올리개들이나 가르치며 살라고? 농사나 지으며 살라고? 그럴 바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소. 그의 절규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양반의 자존심, 가문의 명예, 아니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오기였을까요? 그날 밤 남편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한 번만 더 믿어주시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요. 이번에도 안 되면 그때는 정말 부인 뜻대로 하리다. 그놈의 마지막,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10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고 이마의 주름은 깊게 패였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구부정한 등, 낡아빠진 갓, 기워입은 도포자락.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저는 차마 배웅도 하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6만 명이 넘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뽑는 인원은 고작 33명. 2000대 1의 경쟁. 저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수만 명의 아내들은 그 불가능한 확률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어사화를 꽂고 금이 환영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니 차가운 냉돌방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에 갔던 이웃집 돌쇠였습니다.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돌쇠야, 우리 서방님은 합격자 방에 이름이 있더냐? 돌쇠는 숨을 헐떡이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하씨, 그 망설임,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땅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치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실패, 또다시 절망.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며칠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볼은 홀쭉하게 패여 마치 산송장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밥상을 들여다 놓아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 낮밤을 꼬박 알아 누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시험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책을 읽고 글을 썼던 그 모든 시간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패배감과 허무함을 글줄이나 읽을 줄 아는 안악인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후로 남편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붓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멍하니 마루에 앉아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내가 못난 게 아니야. 세상이 나를 버린 거야. 집안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쌀독은 빈지 오래였고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처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 양반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남편은 힘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도기도 오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우물 같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나도 모르겠소. 내가 할 줄 아는 건 글 읽는 것뿐인데 세상이 그 글을 필요 없다고 하니 내 손발이 다 잘린 것 같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저는 화를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 농사를 지을 수도 장사를 할 수도 없는 몸, 그에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과거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직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고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는 선배가 있다는 옆고을로 야반 도주하듯 짐을 쌌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 우리의 실패를 비웃지 않을 곳으로 숨어들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선택한 첫 번째 길은 식객이었습니다. 부유한 최진사댁의 사랑채에 기거하며 그 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말동무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은 그럴싸하게 독선생이었지만 실상은 고급 하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을 만나러 최진사댁을 찾아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이 글자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획을 좀 더 힘있게.
아이 참, 훈장님은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아버지가 돈 주고 부리는 거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해요.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의 앙칼진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비굴한 웃음소리. 허허, 도련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하의 신동이라 불리던 내 남편이 저 어린아이에게 굽실거려야 하다니. 저는 차마 대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받아오는 쌀 몇 대박에는 그의 자존심을 짓밟힌 대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객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진사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자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쫓겨나듯 나온 우리는 더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마을이 서당이지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루에 아이들 서너 명을 모아놓고 천자문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훈장님이라 불렀지만 그 말투에는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어이, 훈장, 이번 제사 충문 좀 써줘. 글씨 좀 큼직하게 쓰고.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마치 자신들의 아랫사람 부리듯 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대필료로 받아오는 감자 몇 알, 보리쌀 한 줌이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장터 한 구석에 멍석을 깔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는 대서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고 개들이 지저댔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촌부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있는 남편. 콧잔등에는 땀에 송골송골 맺혀있고 먹물이 묻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붓을 놀렸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저를 보지 않으려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고등어 한 손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싸게 팔길래 사왔소. 아이들 좀 구워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자신의 자존심을 팔아 바꾼 것이라는 걸요. 저는 고등어를 구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생선 냄새가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늙어갔고 저도 늙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더 이상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가끔 술에 취하면 옛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내가 그때 초심만 붙었어도, 면접관이 내 글을 알아만 봤어도 그 레퍼토리는 수십 년째 똑같습니다. 저는 그저 그렇지요, 영감 말이 맞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남편이 혼자 마루에 앉아 낡은 책들을 꺼내 닦는 모습을 봅니다. 먼지 쌓인 논어, 귀퉁이가 달아빠진 맹자, 그 책들을 어루만지는 남편의 손길은 마치 헤어진 정인을 대하듯 애틋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나간 꿈의 찌꺼기를 붙잡고 있는 걸까? 한 번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글 공부를 하시겠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바람이나 되었으면 좋겠어.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떠도는 바람 말이요. 이 좁은 책상머리, 이 지긋지긋한 과거 시험 다시는 겪고 싶지 않소.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을 글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 제도라는 감옥에 갇혀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한 사람, 그가 원했던 것은 부귀영과가 아니라 어쩌면 그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그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는 잔인했습니다. 1%의 승자를 위해 99%의 패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 99%의 사람들은 모두 무능한 사람,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 남편이 게을렀나요? 그가 노력을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살을 깎는 추위 속에서도 숨이 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 치열함을, 손가락이 굳어 붓을 쥘 수 없을 때까지 글을 썼던 그 열정을, 단지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단지 문이 너무 좁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렸습니다. 네가 못나서 떨어진 거야. 그 차가운 시선들이 칼날이 되어 수많은 선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다시 돌려 오늘날로 돌아와 봅시다.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천지개벽할 만큼 변했습니다. 더 이상 신분도 없고 과거 시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서울의 노량진, 고시촌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새벽 닭이 울기 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 영어 단어장을 넘기는 청년들의 모습.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퀭한 눈으로 학원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500년 전 제 남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 100대 1, 대기업 입사 경쟁률 수백 대 1. 오늘날의 청년들도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 환호하는 소수와 고개를 떨구는 다수. 이번에도 안 됐어 라며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목소리들. 명절 때 친척들의 눈을 피해 방 안에 틀어박히는 취업준비생들. 그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패배감은 500년 전 제 남편이 느꼈던 그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또다시 말합니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했어야지.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하는 그들이 정말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500년 전과 똑같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실패는 아닐까요?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합격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떨어지면 실패자, 낙오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잔인한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시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 김선비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고생만 시키고 내 다음 생에는 꼭. 저는 그의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영감. 다음 생에는 공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과거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 같이 농사 짓고 꽃 구경하고 맛있는 거 해먹으며 그렇게 살아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쫓기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회한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였을까요?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나요? 혹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나요?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문 밖에도 길은 있습니다. 비록 비단길은 아닐지라도 들꽃이 피어있는 오솔길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을 부디 당신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는 시험 점수나 합격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창밖을 봅니다. 500년 전의 달이나 지금의 달이나 똑같이 밝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고시원 쪽방에서,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혹은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땠나요? 가슴 한구석이 조금 아릿하신가요? 아니면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나요?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낙방생들의 눈물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시스템이 만든 실패에 당신의 영혼까지 다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그 시스템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한 존재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평가도 없이 그저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나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가세요.